애들 키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식 아픈 게 더 힘든 게 한국 부모들이잖아요. 숭고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다만 배에 계속 캥거루를 끌어안고 있다가 배가 찢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식들에게 배신감 느낀다는 분들 꽤 있거든요. 자식들이 배은망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자식이 되고 또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 경계라는 건 뭐냐면 일단 자식이 잘 되면 좋아요. 걔가 나의 노후거든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어려우면 연금에 빨대 꽂아요.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안 되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 없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식 아픈 게 더 힘든 게 한국 부모들이잖아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사랑 그 너머에 자식 사랑이 있는 거니까 더하다고 해서 나무랄 것도 없고 덜하다고 해서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분명한 건 애들 키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그게 바로 뭐냐. 첫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자식이 잘 되면 좋다는 거. 세 번째, 자식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다는 거. 내가 잘 되면 자식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다른 자식 사랑이 있기는 해요.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식의 학원 또 이렇게 공부하는 데 투자하고 아이들의 뭐 집을 사주는 데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노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노후 파산 이런 얘기 합니다만 전생애를 다 통틀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숭고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다만 자산이 부족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많은 자산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내 마음도 주고 노력도 주고 내 재산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그 손 잡아가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일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 내 전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뭔가 어그러지게 되면 마치 내 인생 자체가 어그러진 것 같고요. 이걸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생명사업일 텐데 생명사업의 완벽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주 자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아이도 아이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자녀와 부모가 함께 망한다는 생각을 하니 이게 인생이 슬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전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이가 요새 하나둘밖에 없는 세상에 이 자녀에 대한 특별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건 옛날엔 자식이 많아서 그 자식들 다 키우려면 내가 아이들에게 n분의 1로 해서 조금씩 사랑을 나누어도 워낙에 자식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평생이 갔어요. 그러나 요즘은 부모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5060 부모들은 그래도 자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3040 부모들은 투자의 비율에 반드시 자식의 비율이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한 비율이 따로 있어요. 자식과 자신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5060만 돼도 자신의 비율과 자식의 비율이 제가 볼 때는 8대2, 자식이 8, 내가 2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떨 땐 9대1로 갈 수도 있겠죠? 9대1은 부모가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40 부모들은 제가 부모 교육 많이 하잖아요. 내 아이들에게 투자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투자를 빠짐없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7대3, 6대4까지도 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5060 이상 되는 분들 중에 자식들에게 배신감 느낀다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 배신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인의 결과예요. 사실상 내가 나를 돌보고 내 영역을 남겨놔야 자식들도 아 이건 엄마 몫이야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식에게 다 주면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 몫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하찮은 얘기처럼 들리고 사소한 얘기 같지만 인간은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 몫이 있는가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몫, 아버지 몫을 남겨놔야 돼요. 옛날에 왜 아버지들이 존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아버지 먼저 수저 드셔야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밥상머리 교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서열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을 남겨놓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도 전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파트너의 몫을 남겨놓지 않는 건 그건 파트너가 아니죠. 일단 성인이 되면 내보내야 돼요. 그 옛날 어른들이 굳이 상투 틀고 그렇게 굳이 비녀를 꽂은 게 아니에요. 하나의 통과 의례 같은 거잖아요.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상징인데 어른이 되었다고 말할 때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독립인 겁니다. 우리가 출가라는 게 꼭 결혼만은 아니잖아요. 세상 속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니까. 그럼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몸의 분리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27살 12월이면 다 나가야 돼요. 지금도 이미 뭐 자취하고 있지만 저는 그 독립, 부모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한계의 라인을 저는 꼭 정해놨어요.
근데 요새 취직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그 품에 품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배에 계속 캥거루를 끌어안고 있다가 배가 찢어지는 수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적 탯줄이라고 하는 의존의 영역에서 여전히 연결돼 있던 부분을 끊어내야 되는 건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식의 독립성도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가라 그럼 이건 굉장히 자식에게도 충격이고 준비도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세상에 나간다는 건 우리가 하다못해 소풍을 가도 전날 옷 준비하고 물통 준비하고 김밥 준비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도 해요. 보물찾기 뭘 해야 되겠다 뭐 이거 시뮬레이션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갈 준비는 꽤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먼저 마음으로 나가도록 니네 몇 살 정도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예들도 막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시점이 다가올 쯤 되면 한 번쯤 짚어서 얘기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스스로도 준비해요. 부모도 또 준비하게 되죠. 이때면 애가 나가겠구나. 그러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도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성인이 되었다 하면 이 아이들의 물리적인 분리부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 놀랍게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아르바이트도 더 많이 하고 취업도 더 빨리 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물리적 분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이거 물리적 분리하려면 보증금 있어야 돼요. 월세도 내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약간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의 분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여전히 우쭈쭈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천년만년 우쭈쭈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나를 돌봐야 되고 나를 살펴주고 꼭 우리가 뭐 24시간 간병처럼 우리를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어른으로서 나이 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어야 돼요.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까 밖에 나가서 아빠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버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호칭의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거 상관없이 아빠라고 불러도 좋지만 호칭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집에서나 혹은 밖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몇 가지 어른들끼리 갖춰야 될 예의에 관련된 이야기는 해줄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꼭 그러라고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나이 들어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의 고충을 자식들에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상담자로 쓰라는 거죠. 그렇게 상담자로 쓰잖아요. 그래야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요. 이게 효도예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하잖아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자식이 자기 효도를 할 시공간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효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좋죠. 뭐 하루에 3번씩 절을 해라. 이게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어려움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도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효도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에게 야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해법도 찾고 부모를 위로하고 이럴 수 있다면 저는 이건 효도의 가장 좋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효도가 우리가 뭐 한복 입고 하루에 3번 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부모를 생각하고 가끔씩은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제가 볼 때 이 효도의 가장 첩경이라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고 요새 아이들 똑똑하니까요. 해법도 너무 잘 내고 아이들 잘 키우셨고 진짜 똑똑한 친구들 많거든요. 누가 키웠어요? 내가 키웠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는 옛사람이 되고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 새 사람 21세기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 내 자녀들에게 좀 물어봐 주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더 많이 하는 이 자녀들의 똑똑함을 10분 활용하신다면 이건 단순히 물어보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효도의 길을 열고 빗장을 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면 좋죠. 내리사랑이니까요. 근데 부모도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의 총량, 자산의 총량, 또 인간성의 총량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자식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고 뭔가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해주면 좋죠. 그러나 이게 넉넉할 때 가능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넉넉하지 못하다? 분배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베풀다 보면 다들 경험하는 게 있죠. 오냐 오냐 하면 상투끝을 잡는다고. 사실 모든 것을 베푼다는 것이 모든 것을 마치 통제하는 것처럼 A에서부터 Z까지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하기만 하면 사실상 아이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아이가 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푸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성인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부모가 아파도 왜 부모에게 약을 갖다 줘야 되는지 모르고 부모들은 그냥 막 써도 되는 줄 알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거든요. 부모 재산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부모가 사랑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배은망덕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한없이 퍼주는 화수분 역할을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준다 그래서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 훈육이라는 걸 어린 시절에 하죠. 훈육이라는 건 뭐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경계라는 건 뭐냐면 자식으로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의 경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자식으로 컸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그 생각을 넘어서 나이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때까지도 한없이 베풀어야 될 것인가? 여전히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는 여전한 거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할 기회와 시공간을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시행착오로 겪어가면서 나만의 조각상, 인생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한없이 베푼다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부모도 제한돼 있고 줄 수 있는 것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경계도 알고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해서 아이가 스스로 독립성이나 스스로 자율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건 성인기에도 여전하다는 거죠. 자식의 성공은 그냥 자식의 성공이에요. 잘 되면 좋죠. 이를테면 우리가 옆집 사람이 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 좋죠. 근데 그 집 일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식의 성공은 그냥 자식의 성공입니다. 다만 누군가 잘 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잘 되면 그냥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해낸다는 그 과정에는 걔네들이 혼자 잘한 게 아니라 우리 뭐 아시다시피 태어나가지고 다 아프게 나가지고 그거 밤잠 못 자가며 젖 먹이고 트림시키고 아파 보세요. 병원에 막 미친 듯이 달려갔죠. 말썽 피워보세요. 다 가서 합의 봐야 되죠. 공부할 때 등록금 안 들어가나요? 학원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디 그뿐인가요?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살핀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부모 투자라고 불러요. 투자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도 안 돼요. 그 주식 떨어져 보세요. 밤잠 못 자면서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 투자도 마찬가지라서 그 대상, 내가 투자한 바로 그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충분히 잘 되면 내 투자에 성공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안 되면 난 투자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투자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 투자에 실패 당한 그 대상도 문제겠지만 투자자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패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자식 관계가 얼마나 묘해요? 첫째, 혈연으로 얽혀 있죠. 두 번째, 성장하면서 부모-자식이라는 사회적 관계로 얽혀져 있죠. 정서적으로 얽혀져 있죠. 생애를 통틀어가면서 성패하고도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패의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은 단순히 말 듣고 안 듣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거든요. 공부를 해라 하고 좋은 선생 붙여주고 해도 옛말 틀린 거 없어요. 평양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삐딱선 타는 애들은 결국 삐딱선 타는 거고요. 또 아무리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또 해내는 애들은 해내는 거거든요. 다만 그 가운데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유전적으로 지능이 좋게 그렇게 좋은 부모가 있다면 자식들도 지능이 좋겠죠. 또 부모가 성실하다면 자식도 성실할 가능성이 있는데 놀랍게 어떤 부모는 지능이 좋아서 아이에게 좋은 지능을 남겨줬지만 그 지능을 엉뚱한 데 쓰는 애들도 많고요. 부모가 성실해요. 근데 그 성실성이 아이가 늙어서야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가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아이가 성공했다? 그럼 부모도 과연 성공한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아니라고 말 못할 거예요. 왜냐?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식이 성공한 이후에 자기만 돌본다면 그건 부모마저 성공한 건 아닐 거예요. 또 자식이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참 이 자식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부모를 잘 돌보고 사회생활 너무 잘하고 자기 일 척척해 나가면서 인생을 기쁘게 살아. 이거는 자식이 못난이었지만 이거야말로 자식의 성공이 동시에 부모의 성공이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노후에 나까지 돌봐. 아우, 땡큐베리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성공과 자식의 성공이 완벽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공은 어떤 것인가? 내 삶에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 먹거리도 해결하면서 다른 사람도 좀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좀 좋고요. 또 내가 내 거 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말을 할 마음의 아량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이 역시 부모에게도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이가 들었는데 서로 간에 서먹하고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연극하세요. 우리가 인생이 늘 진심인가요? 아니에요. 부모님께 거짓말 수두룩 빽빽으로 했고요.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사실 이런저런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다 반장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내 아이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 부모에게 나쁘지 않은 자식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한 거냐면 거짓말 혹은 과장 다 연극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좋은 자식이 되고 또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색함을 무릅쓰고 어떤 좋은 고백을 감사합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역시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연극하시면 돼요. 이게 연극이라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진심이라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연극이라 생각하면 훨씬 좀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이 하는 방식이 있죠.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께 끌어안고 눈물을 잘잘 흘리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집 드물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 감사 이 정도. 정 안 되면 세 번째 카톡 문자. 아니 우리가 꼭 언제부터 그렇게 대면을 많이 했다고요. 그 말씀은 뭔가 직접적이어도 괜찮아요. 간접적이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연극이라도 괜찮아요. 하기만 하세요.